심리학 편지 파트 2 가족 심리학 20일 사랑의 향기.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나사가 풀린 것 같아. 정신 차려.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인간이 기계도 아니고 무슨 나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비유의 말인 것은 알지만 너트 볼트가 있는 기계 취급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합니다. 더군다나 볼트는 빠르기라도 해서 올림픽 3연패라도 했지만 볼트랑 비교한 것도 아니고 나사라니. 아마도 이 나사는 나약함과 사악함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욕심만 가득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이 약한 것보다 정신이 굳건하지 않은 나약함, 기울어진 나쁜 마음을 보이기 때문에 균형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사악의 뜻은 기울어질 사와 나쁜 악의 조합입니다. 균형 없이 기울어진 마음의 추는 늘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편향된 마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1960년에 영국 심리학자인 피터 웨이슨이 제시했습니다. 확증 편향의 개념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준으로 마음을 한쪽에 집중해서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 중에 한쪽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준 후 상대방에 관해서 잘 알아보기 위해 질문하고 싶은 질문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자 처음에 전달한 정보인 상대방의 외향과 내향의 성격을 확인하려는 질문지를 골랐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정보와 증거가 균형을 가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욕심이 형성됩니다. 김밥을 쌀 때도 욕심이 많으면 김밥이 터집니다. 밥과 내용물이 적절해야 한 입에 들어갈 만한 크기의 김밥이 됩니다. 밥이 많거나 내용물이 많으면 결국 김밥이 터져버립니다. 욕심이 터지는 것입니다. 나사가 풀리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기울어진 것입니다. 쏟아져 버린 마음을 주워 담아 올려놓아도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 없고 영혼 없는 기계와 같은 것입니다. 나사가 풀린 기계의 심장, 그것이 욕심만 가득해 김밥 터진 모습, 즉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안의 나가 아픕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메스나 약이 아니라 다른 생각만 해도 마음에 새살이 돋습니다. 이전의 생각을 내려놓고 땅에 묻기만 해도 상처난 그 자리에는 욕심이 사라지고 고요와 평온의 꽃이 피어납니다. 그것이 치유입니다. 그렇게 피어나는 꽃이 나를 숲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향기나게 만듭니다. 향기는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을 맞출 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반대라는 뜻 안티와 죽음을 뜻하는 모르트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사랑이란 죽음을 억누를 수 있을 만큼 사랑의 양이 넘치는 상태인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이라는 무기 하나 달랑 들고 결혼해 보니 자녀라는 아군이 태어나 지켜야 하고 동료인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지키려면 신뢰와 인내라는 갑옷과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혼이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결혼하는 연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결국 혼자 존재하지 못하고 신뢰와 균형을 이루어야 지켜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스스로가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이 잘못된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타인보다는 나를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원망의 화살을 쏘게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화살을 아무리 쏴도 맞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탁, 탁. 깊게 화살이 박히는 가까운 사람의 마음판을 보면서 나 자신은 덜 아프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즉, 생각의 균형이 깨지면서 남이 아파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고 나의 마음만 안 아프면 된다는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만 높으면 나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자존감은 나 자신을 보는 것이고 자존심은 남이 나를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해도 내가 나를 볼 줄 모르면 자존감이 낮은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두렵지 않고 고독을 씹고 즐기며 생각이 맑다면 자신이 자신의 발등 찍는 도끼를 피하고 치워버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도끼 종류가 수두룩합니다. 언제든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도끼를 들고 발등 찍고 있을 겁니다. 발등이 찍히면 걸어갈 힘도 없지만 절름거리는 자신의 내면을 감추려면 남이 나를 바라보는 자존심만 강해집니다. 시간은 휘발성이 강합니다. 불타오르는 삶의 시간은 타인이 아니라 내가 심지가 되어야 오래 갑니다. 편향적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긍정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길을 걷다 보면 온몸에 먼지처럼 묻어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응어리는 실타래입니다. 그래서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응어리는 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뽑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응어리가 물방울입니다. 이슬처럼 맺히기 때문입니다. 또 응어리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살면서 변화무쌍한 응어리를 대할 때 같이 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뽑아야 할 때 풀고 있으면 안 되고 도려내야 할 때 맺힌 줄 알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응어리를 대하는 방법 중 최악은 편향적인 생각이고 최고는 절대 긍정의 생각입니다. 파트 3. 독서 심리학 22. 들어야 보입니다. 마음은 종이입니다. 마음은 종이처럼 접고 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마음을 잠시 접어두라고 말합니다. 종이 위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두고 읽으려 하다 보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잠시 접어두고 펼 수 있는 힘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와 생각의 힘을 갖춘 후에 마음을 펼쳐야 합니다. 매일 저녁 그날의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 머리를 감고 헹구지만 마음의 먼지를 씻어 헹궈내는 여유는 없습니다. 나 자신이 살아오면서 흘러온 시간의 마음을 헹구고 내면 아이를 살펴보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담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내면 아이는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의 원형이라는 개념에서 분리되어 나온 대중심리학 용어입니다. 무의식 속에 어린 시절의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는 자아를 바로 내면 아이라고 합니다.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에 남아서 보호받고자 하는 내면 아이를 만나려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가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화살은 멀리서 쏘면 목표물에 도달하기도 전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쏘면 목표물에 깊게 박혀버립니다.
이와 같이 상처의 화살은 심리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닿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의 화살은 정확히 박힙니다. 그것도 깊게 박혀 있는 감정의 화살들이 존재합니다. 이 화살이 박혀 있는 내면 아이를 만나러 가야지 머리에서 생각만 하고 마음까지 내려가 손을 잡기에는 두려워서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물리적으로 30cm밖에 안 되지만 습관에 사로잡힌 발길은 자꾸 느려집니다. 순간순간 이 생각 저 생각이 머릿속에 꽃망울 맺혀 있어 금방이라도 팝콘처럼 우르르 터질 것 같지만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는 부모님의 명절 쌈짓돈 지갑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머리에만 머무르다 가슴까지 내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발길이 닿지 않고 손길도 닿지 않는 마음에는 먼지만 가득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쌓인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기도 어렵지만 한번 털어냈다고 해서 쉽게 깨끗해지지도 않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싶어도 자석에 붙은 철가루처럼 안간힘을 쓰고 더 깊게 파고 들어갑니다. 차라리 쌓여있는 먼지가 더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로 허세로 꾸며진 마음의 포장을 벗기가 힘이 듭니다. 발가벗은 나를 만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뼛속까지 비워내서 수많은 일을 날아오를 수 있는 새가 될 지혜를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에서 울고 있는 내면 아이는 더욱 외면받고 힘이 듭니다.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기법은 집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단계인 문간에 먼저 발을 들여놓아야 그 다음 더 집안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작은 부탁을 요청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작은 부탁을 들어주게 되면 그 작은 부탁을 발판 삼아서 좀 더 큰 부탁을 요청했을 때 들어줄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트에서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말하면 잘 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식 코너를 만들고 나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고객들에게 맛을 보여줍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미 작은 부탁을 받고 들어준 것입니다. 또 그 상품에 이미 문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상품을 사기 위해 문 안으로 들어가 상품을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1966년 스탠포드 대학교 사회심리학자였던 조나단 프리드만과 스콧 프레이저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전화를 걸어 요청을 받은 주부들은 요청을 받지 않은 주부들에 비해 두 번째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2배나 높았습니다. 두 번째 요청은 5명 정도의 사람들이 집을 방문해 그 제품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 찬장과 창고를 살펴봐도 되는지 요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기 위해서도 작은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고 허락하는 개념을 먼저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나와의 아주 작은 의견에 일치하는 방향을 맛보게 되면 다음에 큰 의견을 던졌을 때 이전에 일치해 본 경험을 기준 삼아서 다시 한번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내면 아이와 만나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러한 작은 여러 가지 방향을 일치해 보면서 가슴까지 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한 번에 내려가 깊게 박힌 화살을 뽑으려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 멀리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육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마음의 눈으로 볼 때가 더 많습니다. 마음속에 공간을 만들고 풀리지 않는 생각을 그 공간에 놓고 퍼즐을 맞추며 그림을 완성하다 보면
생각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공간과 흐르고 있는 지금의 시간을 조합해서 나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통찰역의 입구에 이르는 길목에는 심장의 쿵쾅거리는 소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써준 편지는 눈으로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자를 넘어서서 존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들릴 때 그 사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23) 글자의 냄새. 종이에 인쇄되어 나오는 책은 그 자체의 냄새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책도 사람처럼 냄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코에는 350개의 수용체가 있습니다. 다양한 냄새를 통해 식욕을 돋우는 역할도 하지만 냄새는 기억을 끄집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단순히 후각적인 감각을 넘어서 언어의 기억을 살리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편하더라도 전자책이 큰 매력을 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냄새에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프루스트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프루스트 효과는 후각의 경험을 매개로 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웅크려 잠자고 있는 기억을 깨어나게 해서 지금 이 순간 떠오르게 만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프랑스 작가인 마르셀 프루스트가 1913년부터 1927년까지 출판한 책 7권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주인공이 마들렌 과자를 먹다가 과거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에서 프루스트 효과 또는 마들렌 효과라고 부릅니다. 과자를 먹으며 과자 냄새를 맡으면 다 큰 어른이라도 어렸을 때 시절이 기억나고 라면을 먹으면서 라면 냄새를 맡으면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냄새 타는 냄새를 맡으면 이전에 사고가 났었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치과에서 치료받으면서 맡았던 냄새를 치약에서 맡았다면 치과 치료 때 아팠던 기억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양치질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냄새는 기억을 끄집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책에서 나는 냄새는 분명히 지식의 기억을 담당합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만 가도 지식의 바다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전에 읽었던 책들과 추천받았던 책들까지 갑자기 많은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국 모넬 화학 감각센터의 레이첼 헤르츠 박사팀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인지신경학자인 헤르츠는 1998년부터 뉴욕 아카데미 과학연보에 냄새가 기억의 최고의 단서인가? 연상기억 자극의 교차 양상 비교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에서 레이첼 헤르츠 박사는 3가지 단서를 주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캠프파이어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첫 번째는 캠프파이어 동영상, 두 번째는 캠프파이어 소리, 마지막 3번째는 캠프파이어의 냄새였습니다. 참가자들에게 3가지 중 가장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 준 것이 무엇이냐고 평가하라고 했습니다. 시험 결과 냄새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시각과 청각도 기억 자극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이끌어내는 기억 자극에는 냄새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뇌 속에서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는 시각보다 냄새를 맡을 때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를 더 자극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코를 막은 상태에서 양파와 사과를 먹는 실험을 하면 대부분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양파고 무엇이 사과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냄새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냄새가 뇌를 자극해서 언어적 개념을 만들어내어 몸의 행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정한 공간에 여성들이 같이 거주하게 되면 생리 주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흥분을 운반한다는 뜻의 페레인으로부터 유래된 페로몬은 다른 동물체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분비되는 화학물질입니다. 이 호르몬의 구조가 사람의 냄새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냄새라는 존재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는 책에도 존재합니다. 책에서 나오는 냄새를 의식하면서 맡는 것은 아니지만 독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책과 종이 냄새에 익숙해져 갑니다. 갓 태어난 아기 같은 경우에 처음 몇 시간 동안 냄새로 엄마를 인식합니다. 10일 정도 지나면 아기는 엄마의 젖가슴 냄새를 완전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의 접촉을 통해 서로의 냄새를 서로 유사하게 만듭니다. 특히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 어른이 되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려서 엄마에게 맡았던 냄새를 풍기는 여성을 아내로 택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만큼 책과 독자 사이에서 가지게 되는 글자 냄새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 매력으로까지 이어집니다.